66페이지. 66. 인근 지역의 연령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라고도 하는데 거의 안 나오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67페이지 밑에 그림 있나요?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드렸죠. 보이세요? 67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 그 박스의 내용을 볼게요. 이 부분 그리지 않고 한번 이 부분을 잘 따라오면서 보세요.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답니다. 왼편 동그라미 있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 있죠? 그럼 이 건물이 강남역 근방에 있죠, 여러분? 그럼 강남역 근방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안에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그러니까 강남역 근방은 인근 지역이겠죠. 이 건물 입장에서 보면. 되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감정평가 부분에서 이 부분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인 거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부동산을, 자, 얘는 좀 그려야 되겠네요. 잘 보세요. 인근 지역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내용만 기억해라 그러면 인근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 나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아,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구나.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준 거죠. 사례 부동산을 이제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 의뢰가 됐는데 감정평가사가 방식 중에 비교 방식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랑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얘 가격을 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 부동산을 어디에서 끄집어냈냐면 인근 지역에서 끄집어냈답니다. 인근 지역에서. 그럼 지역이 같아요? 달라요? 이 둘이 지역이 같죠? 그럼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뭐가 같으니까? 지역이 같으니까. 그런데 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유사 지역은 뭐랑 유사한 지역이다? 인근 지역과 경제적 특성이 유사해서 가격 수준대가 비슷한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남역 근방과 역삼역 근방이 가격 수준이 비슷하겠죠. 경제적인 특성도 비슷하죠. 그럼 강남역에 속한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할 때 거래 사례가 강남역에서 찾으면 좋을 텐데 강남역에서 못 찾으면 역삼역 근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 부동산을 만약에 유사 지역에서 뽑아냈다 그러면 이제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은 지역이 다르나요? 지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비교해서 어디가 더 가치가 높은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이때는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겠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지역은 경쟁이 나타날까요? 경제적 효용 측면에 대체관계가 성립되니까 얘는 경쟁이 나타나겠죠. 지금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직접적이라고 적었죠, 지금. 직접적 영향을 끼쳐요. 그럼 유사 지역도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나요? 끼치죠.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간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 기억이 안 나시면 아들이 하나 살아요. 얘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삽니다. 아빠의 영향을 받아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옆집 아저씨의 영향도 받나요? 야, 옆집 아저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자꾸 지켜보다 보면 얘도 이상해진다니까. 되셨죠?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거 직접적, 간접적을 바꿔서 문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된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읽어보세요.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 인근 지역에서 추출했습니다. 뽑아냈다는 얘기죠. 그럼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죠. 뭐가 같으니까? 지역이 같으니까. 그때도 지역 분석은 해야 되죠. 지역 분석을 해야
이 지역 내 가격 수준대를 알 수 있고 지역 분석을 해봐야지만 이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결론. 지역 분석과 지역 요인 비교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둘은 다른 거죠.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는 지역이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지역 분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되셨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지역에 이제 건물들이 쫙 지어지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래서 마곡지구를 처음 만들 때 마곡지구에 택지를 조성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 다음 건물들이 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지역이 성장하죠. 맞나요? 그럼 그 지역 내 나무들이 성장하나요? 건물들을 짓는 거죠. 건물은 인문적 조건이에요? 자연적 조건이에요? 인문적 조건이죠. 근데 건물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죠. 동시 동질적인 특성을 띠고 있죠. 얘를 인근 지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런데 건물들을 지어놓으면 그 건물들이 계속해서 보존된다, 노후화가 진행된다? 노후화가 진행돼서 어떤 지역이 성장해서 성숙해서 가격순이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건물들이 이제 벽이 균열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쇠퇴하겠죠. 그럼 가격순이 올라간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고소득층은 그 지역을 버리고 떠나겠죠. 그럼 좀 더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 살 수 있어요? 상향여가, 하향여가? 주택의 질적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라는 얘기를 했죠? 주택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고 있으면 상향. 잠깐만, 이쪽. 진짜 심화 이론 답네요. 이쪽 잘 보셔야 돼요. 주택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고 있으면 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 얘를 무슨 여가라고 하고? 상향여가.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으면 얘는 아래 방향으로 가고 있죠? 얘를 하향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택을 한 채 지어놓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이 주택은 질적 수준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노후화가 진행되죠.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 질적 수준이 하락이죠. 주택의 노후화. 그럼 얘는 무슨 여가? 하향여가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존 주택이 전에보다 질적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힘이 가해져야 될까요?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거나 수선 등의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주택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네요. 올라가는 건 무슨 여가? 상향여가라고 얘기를 하겠죠. 되셨어요? 그럼 주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능동적으로 발생하는 건 뭐예요? 그냥 주택을 내버려 두면 발생하는 건 질적 수준이 하락이죠. 하향여가죠. 그래서 얘를 능동적 여가라고도 하고, 적지 마세요. 질적 수준이 올라가는 건 주택 입장에서는 지가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얘는 수동적인 여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걔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드물긴 하지만 얘 수동적 여가죠.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라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잠깐만 저 보세요. 다시. 이제 그 박스 동그라미를 보시면 인근 지역 내에 비슷한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건물 하나가 지어지나요? 건물들이 지어지나요? 건물들이 지어지죠. 근데 그 건물들이 노후화를 겪죠. 집단적인 노후화를. 그럼 노후화는 생태학적 변화다, 제도적 현상이다? 아니 잠깐만. 이건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악화됐다가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근적의 생애주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주기는 생태학적 변화죠. 그래서 얘는 인문적 조건의 생태학적 변화지 자연적 조건의 제도적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을 봤더니 이제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를 5단계로 쪼개놨대요. 위에 보이시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위기, 악화기 있죠? 첫 글자들만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첫 글자만. 성성쇠 천악인가요?
그렇게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 성장기가 먼저인지 성숙기가 먼저인지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얘를 장숙쇠 천학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성장하고 성숙하나요? 성숙하고 성장하나요? 성장하고 성숙하죠. 애가 있는데 어린애가 굉장히 성숙해요. 2살 때부터. 그 다음부터 성숙해요. 그러면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기특해 죽나요? 약간 좀 징그럽잖아요.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지역이 딱 찾아갔을 때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어떤 지역을 찾아갔더니 그 지역에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막 짓고 있어. 타워 크레인이 있으면서 여기저기서 짓고 있어요. 그럼 걔는 무슨 기구나? 성장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성장기에는 가격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지가가 낮았다가 점점 성장됨에 따라 올라가니까 지가 상승률이 제일 높겠죠. 지가 상승률 높다. 그 부분에 동그라미. 그리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건 새롭게 짓고 있으니까 신축 부동산이겠죠. 그럼 이 지역에 인구 유출이 많을까요? 인구 유입이 많을까요? 이제 인구 유입이 많을 거예요. 그럼 좀 더 좋은 지역에 들어서기 위한 입지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리고 저가 주택이 고가 주택으로 바뀌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무슨 여가가 발생할 수 있다? 상향여가죠. 상향여가. 상향여가가 발생한답니다. 얘는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리냐면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린대요. 자, 우리의 정서상 맞나요? 자, 잠깐만 보세요. 우리 아파트 짓는데 내가 선분양 받아서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아파트 막 짓고 있어요. 그게 20년 뒤에 완공된대요. 말도 안 되죠? 이 내용, 이 이론이 나왔을 시절에는 건축 기술이 얼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얘 전체 주기가 100년 주기로 돌아간대요. 목 맞아 죽는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간이, 이 주기가 점점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짧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15년에서 20년 정도. 그 다음 그 지역에 이제 건물들이 다 지어졌어요. 건물들이 다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더래요. 그럼 그 지역은 성숙기죠. 맞아요? 그럼 집가 수준 자체가 제일 높겠죠, 여러분? 집가 수준 높다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지금 어디 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이미 지어져 있는 부동산들이 거래의 중심이니까 기존 부동산이 거래의 중심이겠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와 살 겁니다. 맞아요? 무슨 기회는? 성숙기에는. 그래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들이 이제 노후화가 진행되죠. 벽의 균열가고 온갖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뭐 하는 거죠? 쇠퇴하는 거죠. 쇠퇴하죠? 네. 그러면 이제 주택의 질적순위 점점 떨어지니까 고가 주택이 뭐로 바뀌는? 저가 주택으로 바뀌는, 저급 주택으로 바뀌는 무슨 여가가 시작된다? 하향 여가가 최초 시작되는 단계가 언제다? 쇠퇴기인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끼리 만나기 시작하죠. 우리 지역을 뭐 하자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나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을 하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그 지역이 성장기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떤 한 지역, 인근 지역의 성장기는 신개발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재개발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재개발에 의해서 나타나면 상향 여가가 활발히 발생하겠죠. 언제? 성장기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재개발은 자기 마음대로 재개발, 재건축은 할 수 있나요?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허가를 받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물들이 멀쩡하죠, 아직까지. 그럼 걔를 다 헐겠다고 얘기하면 아직은 시기가 일러 그러면서 돌려보내겠죠. 맞아요? 그럼 못 버티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층이 들어와서 사니까 주택의 질적순위 떨어지니까 하향여가 최초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역이 점점 낙후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활발해질까요? 이제 재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점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팔고 떠나면 지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죠. 그래서 물결문이 돼 있나요, 지금? 그래서 천익이라는 건 어떤 성격을 띠었던 지역이 다른 성격을 띠는 지역으로 바뀌어져가는 과정인 건데 그 천익에는 일시적인 지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 저소득층에 활발한 주민교체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때 천익기에 재개발이 되면 다시 어디로 갈까요? 성장기로 가겠죠. 그런데 그때도 재개발을 승인을 안 해줬어요. 허가가 안 났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역의 건물들이 진짜 노후화가 진행됐겠죠. 폐 건물들이 이제 질비한 시기가 나타납니다. 자동차 막 여기저기 버려져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내 주택만 고친다고 해서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시기가 발생해요. 그게 무슨 기죠? 악화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지역을 악화될 때까지 놔두면 다른 지역들의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악화기까지 가서 재개발을 승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악화기는 슬럼화 직전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그럼 질문. 거길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5단계는 지금 5단계죠. 성성세 천학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악화기까지 찍고 다시 성장기로 가야 된다. 5단계는 반드시 나타난다. X죠? 쇠퇴기에 재개발되면 천익이 악화기 나타나지 않죠. 천익에 나타나면 악화기 나타나지 않죠. 그럼 그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럼 가장 긴 기간 존재하는 게 언제죠? 지금 보세요. 잠깐만. 성성세 천학이라고 했어요. 이제 한 번만 들어보시면 돼요.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이 악화기죠? 얘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성장기, 얘는 성숙기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총 100년 주기라고 했습니다. 이 이론이 나왔을 때. 얘 15년에서 20년이죠? 얘 20에서 25년, 40에서 50년이래요. 그럼 얘들만 다 더해도 얼마죠? 20, 25, 50, 95죠?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한 지역이 천익이 악화기까지 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낮겠죠. 얘는 짧은 기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가장 긴 기간 존재하는 게 언젠가요? 이거 5년 존재한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약 15년에서 20년 정도에 걸쳐서 성장하고 20년, 25년 정도를 성숙기로 버티다가 40년, 50년을 쇠퇴기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지금. 뭐가 제일 길죠? 쇠퇴기가 길죠. 그래서 가장 긴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잘 안 나와, 이 부분 내용 자체는. 근데 또 뜬금없이 내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잠깐만. 개론에 제가 기본서를 여기다가 다 담아놨죠, 내용들을. 다 담아놨어요. 다 담아놓은 내용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일까요? 지금 31회까지 보고 여러분 32회 시험 보잖아요.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공법이나 다른 과목에서는 한 번 나왔다가 10년 정도 안 나오면 걔는 안 나온다고 보는 게 정상인데 개론에서는 뜬금없이 10년 정도 안 나오다가 뜩하니 나온다고요. 그래서 안 넣어놓을 수는 없지만 확률상으로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기억하실 것만 딱 정확히 기억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가장 긴 기간이 쇠퇴기죠. 쇠 심줄처럼 질기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얘가 가장 긴 거야. 되셨죠? 그럼 다시 질문. 성장기, 성숙기 중에 지가 수준이 제일 높은 건 성장기다. X죠. 지가 수준 자체가 제일 높은 건 성숙기고 성숙기에는 지가 상승률은 별로 높지 않죠. 이미 높을 대로 높아져 있으니까. 주민의 교체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죠. 고소득층이 그냥 눌러 사니까. 새롭게 인구 유입이 많이 돼서 점점 초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성장기죠. 그래서 성장기는 지금 계속 대답을 다르게 하시는 분이 있죠. 성장기는 지가 상승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잠깐만 이쪽. 오늘 인근 지역을 설명한 것의 포인트는 인근 지역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인 영향, 유사 지역은 간접적인 영향.
유사지역에는 뭐가 없다? 대상 부동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지역에서 사례부동산 끄집어내면 얘는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요인 비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때도 지역 분석은 또 해야 되는 거죠. 고로 지역 분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지역 분석은 꼭 해야 돼요. 근데 지역 요인 비교는 비교 방식에서만 나오는 거고, 지역이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죠.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68, 69에 뭐 부동산 활동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냥 한번 보고 말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래서 부동산 특성이 끝났죠. 부동산학 총론 부분의 내용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다 드려본 겁니다. 자, 이제 경제론 부분의 내용을 할 거예요. 경제론. 경제론은 시험에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오죠? 네. 저를 보십시오. 부동산학을 잘하는 사람 중에 부동산학을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전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누구냐면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거나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어요. 수요 공급이 뭐고 가격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수요의 법칙이 뭔지 공급의 법칙이 뭔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잘해야 하는 거다? 결론은 경제론을 잘하면 부동산학개론을 잘하는 거고, 경제론을 잘 모르면 부동산학개론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지 못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제가 경제론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곧 경제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경제 체제죠? 시장 경제죠. 그래서 원래 시장에 맡겨놔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정부가 많이 개입하면 많이 개입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장 경제. 네, 시장과 경제가 같은 겁니다. 그럼 시장 안에는 누가 있죠? 수요자, 공급자.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럼 결국 경제론을 공부한다는 건 시장을 공부하는 거고, 시장을 공부한다는 건 시장에 있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중심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원래 비용과 가격은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 4요소는 경영. 그때 각각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는 뭐였죠? 지대. 노동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건 임금.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건 이자. 경영 사용에 대한 대가로 경영자가 갖는 건 정상이윤. 되셨어요? 그래서 이 비용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경제론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얘는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비용 속에는. 그래서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게 되면 공급자는 정상이윤도 못 누린다, 정상이윤은 다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리는 거죠. 학개론 문제를 풀 때 뜬금없이 뭐라고 줘놓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럴싸하게. 그래 놓고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걔는 O다 X다? 걔는 무조건 X예요. 정상이윤은 다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는다. 이게 무슨 방식? 비용이 곱 가격? 비용 방식이었어요. 공급자는 건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텐데, 쇠 빠지게 만들어주고, 몸에서 철분이 빠져나갈 정도로 만들어주고,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뭐 이상은?
비용 이상은 가격으로 받으려 든다. 그래서 비용이 곧 가격이다. 이게 비용 방식, 원가 방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 반드시 꼭 언제나 최종적으로 끝날 때는 이 둘이 같아지고 끝나야 돼요. 같아지고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의 종류가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산업이 있고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불변인 산업이 있고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감소하는 산업이 있대요. 그래서 산업의 종류를 칠판 그대로 보세요. 비용 증가 산업, 비용 불변 산업, 비용 감소 산업으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건설업은 자, 저를 보시면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목재, 철근, 세멘 등을 먼저 사야 되나요? 그럼 공급량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공급자들끼리 목재, 철근, 시멘트를 서로 사기 위해서 경쟁하겠네요. 그럼 목재, 철근, 세멘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시멘트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결국은 생산비가 증가되는 거죠. 똑같은 아파트를 지을 때도 점점 비용이 증가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비용 증가 산업인 거예요. 걔가. 그리고 비용이 만약에 같다면 걔는 비용 불변 산업인 거죠. 감소되면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최종적인 가격을 맞춰보세요.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가격은 최종적으로 불변으로 끝난다 그러면 O다 X다? 예, X예요. 제가 뭐가 같아지고 끝난다 그랬죠? 비용과 가격이 같아져요. 중요한 건 비용이 곧 가격이 되나요? 가격이 비용이 되나요?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는 거죠. 가격이 3억이니까 비용이 4억이다 이게 아니라 비용이 3억이 들었으니까 가격을 3억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으로 끝나고 비용 불변 산업이면 가격은 불변으로 끝나고 비용 감소 산업이면 가격은 하락으로 끝나죠. 이것만 기억해줘도 안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이쪽 여기 잘 보세요. 비용과 가격이 같으면 뭐만 누리는 거다? 정상이윤만 누리는 겁니다. 정상이윤만 누려요. 그런데 이때 이 비용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비용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비용이 감소돼도 가격이 더 높은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용이 2,000원입니다. 가격을 2,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공급자는 뭐만 누렸다? 정상이윤만 누렸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얼마로 떨어졌냐면 1,500원으로 떨어졌대요. 생산비 절감을 이룬 거죠. 생산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서. 그럼 비용이 줄었습니다. 근데 가격을 얼마 받죠? 2,000원 받으면 기존의 공급자는 초과한 이윤을 누리죠. 이 비용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상이윤.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이 차익만큼. 그럼 지금 500원만큼의 초과 이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 초과 이윤을 신규 공급자가 누리나요? 기존의 공급자가 누리죠. 기존 공급자가 초과 이윤을 누리는 거 보면 경쟁이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나요? 경쟁이 나타나죠. 여기서 나도 초과 이윤을 누리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경쟁이 나타나요. 경쟁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결국은 신규 공급의 증가죠. 신규 공급은 무한대로 증가하나요? 멈춰 설 때가 있나요? 멈춰 설 때가 있죠. 공급의 증가에 따라 들어갑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서로 팔기 위해 이제 경쟁하니까 가격이 내려갈까요? 가격이 내려가죠? 우리는 가격이 내려갈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비용이 내려가고 출발했으니까 가격도 내려가야 되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근데 얘가 신규 공급이 증가해서 1,600원까지 간 거예요. 그럼 아직도 초과 이윤이 있나요? 100원만큼 초과 이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더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됐냐면 1,400원으로 떨어져 봤대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공급자는 비용이 얼만데?
1,500원. 가격을 얼마 받으면? 1,400원을 받으면 이제 뭘 못 누릴까요? 초과이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마이너스가 발생했잖아요. 정상이윤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이 표현을 그래서 섞는 거예요, 자꾸. 정상이윤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하는 공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공급을 줄이겠죠, 다시. 그럼 가격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딱 멈춰 설 수밖에 없다? 같아질 때 멈춰 서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신규 공급의 증가에 따라 경쟁 나타나서 결국 경쟁은 뭐가 없어질 때 초과이윤이 0이 될 때 멈춰 선다.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뭐와 뭐가 같아질 때다? 비용과 가격이 같아질 때죠. 맞나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요령이, 자, 이제 이쪽 보십시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경쟁은 뭐 때문에 발생했어요? 공급자들끼리의 경쟁은 왜 발생했죠? 초과이윤 때문에. 초과이윤. 그럼 경쟁은 계속 발생하나요? 없어질 때가, 멈춰설 때가 있나요? 경쟁이 멈춰설 때가 있어요? 뭐가 없어지면? 초과이윤이 없어지면 멈춰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경쟁이란 단어가 들어간 곳에서는 초과이윤은 무조건 빵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걔는 X네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경쟁이 뜨면 초과이윤은 무조건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되셨죠? 1지역과 2지역이 장기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장기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면 인근 지역 내의 초과이윤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라고요. 네. 뭐가 뜨면? 경쟁이 뜨면 초과이윤은 빵이라고. 다시, 입찰 경쟁 지대는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를 입찰 지대라고도 하죠. 근데 입찰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를 입찰 경쟁 지대라고 합니다. 그럼 입찰 경쟁 지대는 초과이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대다 그러면 X죠. 입찰 경쟁 지대는 뭐가 빵인 지대다? 초과이윤이 빵인 지대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다시 이쪽. 이번엔 수요가 증가했어요. 시장 내에 사고 싶어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나요? 가격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비용 2,000원, 가격 2,000원이었는데 얘가 2,5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급자는 얼마만큼의? 또 500원만큼의 뭐가 발생했네요? 초과이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나타나겠죠? 신규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가격이 1,900원까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간다고 그랬죠. 왜? 1,900원이 되면 정상이윤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 보세요. 인위적으로 만약에 가격을 내려버렸어요. 정부가 가격을 내려버린 거예요. 비용은 그대로인데 너희들 가격을 얼마까지만 받아 이렇게 내려버리면 공급자 입장에서 뭘 누리지 못하죠, 이제? 정상이윤을 누릴 수 없죠. 그럼 주택시장에서 정상이윤을 누리지 못하면 공급을 바로 줄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급을 바로 줄일 수가 없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내려간 상태로 유지가 돼서 공급자는 펑펑 울죠. 정상이윤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용시켜서 공급시켜버리겠죠. 그럼 공급을 줄여요? 네. 그럼 공급이 감소됩니다. 뭐가 회복될 때까지 감소시킬까요? 정상이윤을 회복할 때까지 공급은 감소한다. 이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초과이윤과 정상이윤의 개념을 모르면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난해한 거예요. 들었더니 더 난해하다 이런 표정들이 지금. 그래서 이 개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왜 공급량이 증가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가격이 올라가면 비용보다 가격이 올라가서 뭐가 발생하니까? 초과이윤이 발생하니까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이게 공급의 법칙인 겁니다. 가격이 올라오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자, 여기 잘 보세요. 가격이 내려가면 뭘 누리지 못하니까? 정상이윤을 누리지 못하니까 공급량을 줄이겠죠. 뭘 회복할 때까지? 정상이윤을 회복할 때까지. 같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공급의 법칙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 사실은. 네. 그래서 거기다가 정상이윤을 회복할 때까지,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이런 표현을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됐죠? 네. 그 얘기인 거예요. 얘는 정말 모든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쪽 그대로.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랬더니 부동산 학개론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정답은 맞는데 경제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 체제, 시장과 경제가 같아요. 경제론을 공부한다는 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수요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뭐라고 공부했죠, 우리가? 사고자 하는 욕구였죠, 여러분? 근데 얘는 일정 기간 동안 사고자 하는 욕구였어요. 사고자 하는 양이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 개념이었고, 시험 문제에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문제가 또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을 주거라고 무슨 개념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수요량은 이미 산 양인가요? 살 양인가요? 그 가격에 사겠다는 양인 거지. 수요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겠다는 양인 거지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산다 판다라는 행위는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 일이 발생되기 전이니까 무슨 개념이라고 한다? 사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량이 아니라 살량. 그 다음 유효 수요가 중요하죠. 사고자 하는 욕구만 있어야 되나요?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구매력에는 자신의 돈만 포함된다? 저당도 포함된다? 빌린 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좀 더 장기간, 좀 더 많은 금액이 좀 더 낮은 이자율로 제공이 되면 시장 내 유효 수요는 증가할까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럼 부동산 공급량이 증가할까요? 가격 올라가면 그럼 여기저기 짓겠죠? 건축 경기는 좋아져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되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 과열된 경기를 식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양을 줄여주면 되잖아요. 시장 내 유효 수요를 줄여주면 돼요. 그럼 유효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부동산 금융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칠까요? 축소하는 정책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많이 설립되면, 말 그대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가 많이 설립되면 시중에 있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쫙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많아지죠.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되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목표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있다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이 좀 더 용이하도록 법을 개정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규모가 처음 시작은 500억이었는데 250억이 됐다가 지금은 5억, 3억이죠. 했었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냐면 왜 얘가 그 내용들의 모든 중심이 돼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칠판 있죠. 유효 수요, 사고자 하는 욕구에 뭘 더해야 된다? 구매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구매력이 없으면 얘를 무효 수요라고 했나요? 잠재적인 수요? 잠재적인 수요라고 했습니다. 노숙자분이 계신데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로또에 당첨되면 바로 뭐로 거듭나죠? 유효 수요로. 그러니까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수요인 거죠. 유효 수요가 되기 전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잠재적 수요. 사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구매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더라. 중요한 것. 칠판 있죠? 이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유효는 효과 있단가요?
효과 있는 수요죠. 어디에? 시장에. 사실은 시장 가격에 효과 있는 수요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고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유효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지죠. 이게 유효 수요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겠다고 경쟁하면 가격 올라가죠. 근데 돈을 가지지 않은 사람끼리 아무리 사고 싶어 노숙자들끼리 경쟁해봤자 가격에 변화 없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칠판을 보고 대답하세요. 보고 대답하세요. 시장에서의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에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일 필요는 없다. 그럼 O의 X예요. 반드시 유효 수요일 필요는 없다. OX? X입니다. 지금 유효는 뭐에 효과 있는 수요다? 시장. 그러니까 시장은 유효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있죠. 다시. 제발 돼야 되는데. 지금 뒷부분까지 다 섞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발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수업이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기초인문과정을 꼭 다시 그 부분을 듣고 오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시장은 자원을 가지고 있죠. 토지도 자원인가요? 노동도 자원이고 목재도 자원이고 온갖 자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원이 무한한가요? 한정돼 있나요?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시장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은 이 자원을 어떤 한 사람한테만 디립다 몰아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얘는 효율적인 배분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배분을? 효율적 배분. 효율적인 분배를 해줘야 된대요. 제가 지금 균등 배분이라고 적었나요? 안 적었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정도로 나눠준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토지 정책의 목적은 토지의 균등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효율적 배분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효율적 배분은 정확히 이 개념이에요. 시장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가 수요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자원을 배분해줘요. 그런데 고소득층은 대가를 많이 지불할 수 있나요? 대가를 많이 지불할 수 있겠죠. 고소득층은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원을 좋은 걸 배분해 줄까요? 나쁜 걸? 좋은 걸. 그래서 고가주택이 배분되는 거예요. 고급주택이. 됐죠? 그런데 저소득층은 대가를 많이 지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가를 많이 지불할 수 없습니다. 대가 이렇게 되겠죠. 시장에 가진 돈이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고가주택을 배분해 줄까요? 저가주택을? 저가주택. 저급주택을 배분해 주겠죠. 된 거예요. 그럼 극빈층은 대가를 거의 지불할 능력이 있을까요? 대가를 거의 지불할 능력이 없겠죠. 보이지도 않죠, 대가가. 그러니까 이때는 저가주택을 공급해 주지 않고 무슨 주택을? 불량주택을 시장이 배분해 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자자, 시장 원리로 접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뒤에 정책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들어보세요. 시장의 원리에 따르면 고소득층이 좋은 집에 거주하고 고가주택에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지내는 건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자원을 배분해 준 거잖아요. 좋은 걸. 근데 저소득층은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좀 더 질이 낮은 주택에 살고 좀 더 덜 먹고 살고 좀 더 나쁜 걸 먹고 살고 좀 더 나쁜 걸 입고 살겠죠. 되세요? 그럼 시장 원리에 의하면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한 건가요? 한 거죠. 그럼 시장 내에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건 시장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대가를 거의 못 지불하니까 준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정말 불량한 걸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이 실패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X네요.
시장의 기능은 뭐예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연결. 자, 그대로 보세요. 정책론을 지금 좀 설명을 같이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야 돼요. 시장은 뭐가 한정돼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한정돼 있는 게 토지입니다. 그러면 토지라는 자원이 있고 다른 자원들도 있을 때 고소득층이 대가를 많이 지불해서 뭘 만들어 달라고 했냐면 시장 보고 고가주택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고가주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고가주택을 만들어 줬으면 누가 들어가 살고 있을까요? 고소득층이 대가를 지불해서 시장에 고가주택이 출현한 거예요. 얘가 들어가 살고 있겠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까 내용의 연결. 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나요? 맞죠?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돼요. 그러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점점 떨어지면 고소득층은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살까요? 얘를 버리고 떠날까요? 얘를 버리고 떠나겠죠? 그럼 떠나기 전에 또 시장에 뭘 했을까요? 대가를 지불하고 더 좋은 걸 지어줘 이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지어져서? 신규 고가주택이 지어져서 여기로 옮겨갔겠죠. 맞나요? 누가 옮겨갔죠 지금? 고소득층이 옮겨갔어요. 그럼 이 집은 비나요? 이 집은 비었죠 지금. 비어야 다른 사람이 이동을 하지. 그럼 빈집이라고 얘기하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빌 공짜의 집 가짜. 뭐가 발생했죠? 공가 현상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이제 저급으로 떨어졌죠? 그럼 저급으로 떨어지자마자 이 시장 내에서 이 주택을 뻥하니 없애버리는 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인가요? 다른 사람이 물려받아 써야 될까요? 소득 수준이 좀 더 낮은 사람이 물려받아 써야 되겠죠. 저소득층이. 이 내용이 따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그럼 얘는 상향여가, 하향여가? 하향여가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보세요. 신규 주택이 원활하게 제공돼야. 여기까지 맞죠? 신규 주택이 원활하게 제공돼야.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에 따라 저소득층도 주택을 가지게 된다. 온가요? 맞죠? 근데 이제 저소득층이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지금 물려받아 쓰고 있죠, 지금. 노후화가 더 진행돼요. 그럼 얘는 불량해지죠? 저소득층도 이제 버리고 떠나겠죠? 그럼 버리고 떠나기 위해선 들어가 살 집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또 옮겨갔겠죠? 옮겨가죠? 공가의 연쇄 현상이 발생하겠죠, 지금. 그럼 이 주택은 이제 불량해졌어요. 뻥하니 없애나요? 또 다른 사람이 밀고 들어와서 사나요? 또 다른 사람. 급빈층이 들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시장 입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집 하나 고가주택 지어놓고 이 주택에 뽕을 뽑았죠. 예? 그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불량주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결과로 나온 거죠, 지금. 시장이 실패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차이가 있죠. 만약에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이 저가주택을 만들어 달라니까 저가주택을 신축했어요. 지금 얘는 고가주택 신축했죠? 근데 얘를 저가주택을 신축하면 누가 들어가 살죠, 여러분? 저소득층이 들어가 살겠죠? 얘 노후화 진행되니까 버리고 떠나면 이제 불량주택이 되면 급빈층이 들어가 살죠? 그럼 얘는 자원의 낭비인가요? 낭비가 아닌가요? 정부가 생각했을 때. 자원의 낭비예요. 지금 저급주택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은 거죠? 고가주택을 지어놓고 가장 좋은 질의 주택을 지어놓고 고소득층이 들어가 살다가 노후화 진행되면 이게 버리고 떠나서 다른 데 좋은 데 들어가 살고 얘 빈집을 저소득층이 들어가 살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또 빈집이 되면 노후화가 진행되면 더 낮은 지의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고가주택의 신축과 저가주택의 신축 중에 하나를 금지한다면 뭘 금지할까요? 저가주택의 신축은 금지하겠죠. 그럼 저가주택을 공급해 주는 방법은 물려받아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주택의 상향여가 하향여가? 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자, 보세요. 무조건 질적 수준이 떨어지면 주택의 질적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주택의 질적 수준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절대로 안 헷갈려. 얘 고가주택이 저가주택 바뀌는 거죠? 주택의 하향 여가를 통해서 저가주택은 공급이 돼야 되겠죠.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자 잠깐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할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유효 수요를 설명드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라는 게 대가를 지불한 만큼 자원을 배분받는 거니까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중소득층, 고소득층은 정부의 관심 대상이 아니겠네요. 왜? 어디에 맡겨놔도 정말 잘 산다? 시장에 맡겨놔도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정말 집 없이 살고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요? 저소득층, 극빈층.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주택 수요에 달려 있겠다, 주택 소요? 우리 주택 소요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주택 수요와 소요도 이제 책으로 보여드릴 텐데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는 고소득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근데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은 고소득층이고 중소득층, 고소득층 그 사람들을 주택 수요라고 해요. 주택 수요 계층. 근데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가서 한마디 던진 거예요. 너희들도 기회다 대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들도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가를 지불한 만큼만 주택을 배분받는 거잖아요. 근데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택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들은 평생 뭐 없이 살아라? 집 없이 살아라.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소요가 발생할까요? 물론 한자로 그 소요는 아닌데 이게 주택 소요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주택 수요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주택 소요. 주택 소요.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정부가 지어서 공급해 주거나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들이 보통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 나오셨죠? 그럼 칠판 이쪽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만나보세요. 시장 안의 수요는 유효 수요만 따진다. OX. 시장이 효과 있는 걸 따지는 거예요. 맞죠? 정부도 주택 수요만 따지고 주택 소요는 따지지 않는다. X. 정부는 잠재적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O죠. 고려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도. 그래서 정부가 주택 보조금을 대주면 주택을 사도록 보조금 등을 지불해주면 사고자 하는 욕구만 있었던 경제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경제력 갖추게 되나요? 그래서 잠재적 수요가 유효 수요로 바뀌어지게 된다. 시장 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은 올라간다. 이 표현이 나오겠네요. 됐죠?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상에서는 유효 수요, 무효 수요 아니다. 잠재적 수요다라고 끝나지만 왜 그 부분이 자꾸 유효 수요여야 한다라고 나오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론에서도 이 부분에 시험이 나왔던 게 이건 거죠. 가격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론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탤런트 유희 씨가 있죠. 유희. 그래서 유상유희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억한다? 유상유희 이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치 발생인데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쓸모가 없는 건 가치가 없어요. 경제적 가치가. 그 다음 상대적인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공기는 쓸모 있나요? 있죠. 근데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왜? 다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사고자 하는 욕구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유효 수요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전 가능해야 가격, 가치가 발생하겠죠. 이게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함정을 어떻게 파냐면 가치 발생 요인의 유효 수요란 사고자 하는 욕구에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반드시 유효 수요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 O다 X다?
X예요, X 여러분. 무조건 뭐여야 된다고? 시장에서 따질 땐 유효. 유효라는 건 시장에 효과 있는 거라고요. 되셨죠? 이 내용인 거예요. 비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발. 제발. 자, 그 다음. 그래서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유량과 저량의 비교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쪽 지우기 전에 얘는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이에요. 비용과 뭐는 같아지고 끝난다? 가격은 같아지고 끝난다. 여기서 나온 방식이 무슨 방식? 비용 방식. 얘를 보면서 수익 방식이라고 대답하면 정말 대단한 능력자죠. 비용 방식, 원가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가격은 올라가죠. 그런데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죠. 비용이 곧 가격이라는 원가 방식을 토지는 적용할 수 없죠. 그래서 감정평가론에서 토지의 주된 평가 방식은 비용 방식이다 그러면 X인 거네요. 맞죠? 네, 그네요. 그리고 최종적인 가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주저리 수요가 어떤 한 지역에 증가했다. 그래서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누려서 지지고 볶고 하더니 최종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끝났다, 같아지고 끝났다, 하락하고 끝났다 이걸 함정을 팔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만 체크하면 된다? 산업의 종류가 비용 증가 산업인지, 비용 불변인지, 비용 감소 산업인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잠깐만 이쪽 다시. 뭐와 뭐가 같아지고 끝나요? 비용과 가격이 같아지고 끝나죠? 네. 그래서 비용이 떨어지고 출발하면 무조건 가격은 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정책론의 연결. 자. 임대주택에 임대료가 있었는데 정부가 임차인을 위해서 임차인을 도와주려고 임대료 보조를 해줘요. 임대료 보조를. 그때 임대료 보조를 임대인에게 해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급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죠. 보조받은 만큼. 그럼 뭐가 발생하죠? 초과 이윤이 발생하죠. 그 초과 이윤을 누가 누려요? 그냥 임대인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기존의 임대인이 누리죠. 그럼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 이윤 누리는 거 보면 경쟁이 나타나죠. 신규 공급이 증가하죠.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하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살 집이 많아졌죠. 그럼 임대료는 기존에 얼마였는데? 2,000원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얼마로 떨어지고 끝나요? 비용이 떨어진 만큼 임대료 가격도 떨어지고 끝나겠죠. 되셨죠? 그런데 잠깐만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들을 만한 충분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고. 이번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줬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제 이해가 된다고요.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면 임차인 중에 유효 수요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잠재적 수요였던 사람들이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순간 구매력을 갖춰서 뭐로 거듭난다? 유효 수요로 바뀌죠. 시장 내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갔어요. 그럼 임대료가 올라간 만큼 뭐가 발생했죠? 비용보다 가격이 올라가면 초과이윤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초과이윤을 누가 누려요? 기존의 임대인이죠. 이거 신규 임대인이 누린다 그러면 X라고요.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이윤 누리는 거 보면 뭐가 나타나서? 경쟁이 나타나서 신규 공급 증가하죠. 임대주택 공급량 증가해요. 근데 최종적인 임대료는 정각 같아지고 끝날까요? 더 떨어지고 끝날까요? 같아지고 끝나죠. 왜? 비용이 똑같았죠, 지금. 둘의 차이점. 첫 번째, 임대인에게 보조해주면 공급비용 감소 효과로 비용이 내려가고 처음 출발하죠. 그럼 가격은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치? 그런데 수요가 증가해서 초과이윤이 발생했을 때는 비용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같아지고 끝나겠죠. 원래대로 돌아가고 끝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공법 선생님 가끔 이러던데. 자, 선서하는 거예요. 자, 선서. 나는 절대로 비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불변이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죠. 비용이 떨어지고 출발하면 가격은 하락이에요. 비용이 그대로면 가격은 다시 돌아오고 끝나는 겁니다. 같아질 때까지. 그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 다음 유량과 저량의 비교가 있는데 지금 잠깐만 저를 다시 보세요. 제가 하는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수업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기본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왜 섞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섞어서 나와요? 어떤 한 부분만 나와요? 섞어서 나와요. 지금 심화이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부분만 파면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면 성적의 향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간단하게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그냥 외우고 제발 넘어가세요.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꼭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개론은 저를 믿은 상태에서 꼭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서는 제발 얘는 참고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외워야 된다 그러면 저도 시험 안 볼랍니다. 저도 강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꼭 정확히 정리하시고 유량, 저량 비교부터 또 시작해서 10분을 쉬고 들어갈 거예요. 10분 쉬고 시작합니다. 네.